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신축 아파트 25평. 투룸에서 시작된 민수와 은정의 신혼생활은 그야말로 교과서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두 사람 모두 32살로 또래 커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과장 직책을 맡고 있었고, 은정은 중견 무역회사에서 해외 영업팀 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생활 패턴이 잘 맞아떨어졌어요. 민수의 회사는 강남역 부근에 있었고, 은정의 회사는 삼성역 근처에 있어서 지하철로 불과 한두 정거장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함께 나가서 저녁에 함께 돌아오는 일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혔죠. 민수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면 어김없이 퇴근했고, 은정도 비슷한 시간대에 일을 마쳤습니다. 평일 아침이면 은정이 먼저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토스트와 커피, 그리고 계란 후라이나 베이컨 정도의 간단한 메뉴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아침을 먹으면서 전날 밤 확인하지 못한 업무 메일을 체크했고, 은정은 하루 일정을 정리하며 대화를 나눴죠.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이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집에 도착하면 은정이 올 때까지 간단히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 정리를 했어요. 은정이 돌아오면 함께 저녁 준비를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공유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 상사나 동료들과의 에피소드, 새로운 프로젝트 소식 등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오가며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뤄졌죠. 주말에는 더욱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대형마트에서 일주일치장을 보고, 오후에는 영화를 보러 가거나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즐겼어요. 일요일에는 조금 늦잠을 자고 브런치를 먹은 후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구경하거나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했습니다. 가끔씩은 양가 부모님을 뵙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가졌죠. 두 사람의 관계는 연애할 때부터 이어져 온 편안함과 안정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큰 다툼 없이 서로를 배려하며 지냈고, 작은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은정은 민수의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을 좋아했고, 민수는 은정의 밝고 활발한 모습에 늘 기운을 얻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월급을 합치면 가게를 꾸려나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죠. 적금도 꾸준히 넣고 있었고, 몇 년 후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부러워했고, 민수와 은정 자신들도 이런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각자의 취미 생활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민수는 독서를 즐겼고, 은정은 인터넷 쇼핑이나 드라마 시청을 좋아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다음 날 계획을 간단히 공유하고, 서로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이런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들이 쌓여가며 두 사람만의 행복한 루틴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정이 대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한다고 나간 날이었죠. 원래 은정은 친구들과의 모임을 자주 가지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평소보다 옷차림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까지 신은 모습이 마치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보였죠. 민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 예쁘게 꾸미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은정이 나가기 전에 민수에게 가벼운 뽀뽀를 하고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민수는 그럼 혼자 치킨이라도 시켜 먹으면서 축구 경기나 봐야겠다고 농담을 던지며 은정을 배웅했죠. 은정이 모임에서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평소 친구 모임이 있을 때도 보통 9시나 10시쯤에는 집에 왔는데 이날은 유난히 늦었어요. 집에 들어온 은정의 표정이 뭔가 달라 보였지만 민수는 단순히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기분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정은 간단히 인사만 하고 바로 침실로 들어가 잠옷으로 갈아입었죠. 평소 같으면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이날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은정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잠자리에서의 변화였어요. 평소 은정은 민수가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그날 이후로는 피곤하다며 먼저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민수도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민수가 먼저 집에 와서 받았는데 보내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고 받는 사람은 은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은정이 인터넷 쇼핑을 자주 했기 때문에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또 다른 택배가 왔고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택배가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같은 쇼핑몰에서 오는 것 같았는데 포장지의 색깔이나 크기로 봐서는 의류 관련 제품인 것 같았죠. 우연히 은정이 택배를 뜯는 것을 본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것은 고급스러워 보이는 여성 속옷 세트였어요. 레이스 장식이 화려하게 되어 있고 색깔도 평소 은정이 입던 것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검정색 실크 소재에 빨간색 리본이 달린 디자인이었는데 상당히 도발적이고 섹시한 느낌이었죠. 민수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은정은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요즘 속옷을 새로 사고 싶어서 주문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나중에 확인해 본 브랜드는 평소 은정이 사던 것보다 훨씬 비싼 제품이었어요. 한 세트에 15만 원이 넘는 고급 브랜드였죠. 물론 가끔 자신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연이어 몇 번씩 주문하는 것은 평소 은정의 성격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원래 실용적인 성격으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비싼 돈을 쓰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그런 은정이 갑자기 고급 속옷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은정이 새로 산 속옷을 민수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새 옷을 사면 민수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기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민수가 관심을 보이면 별거 아니라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민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속옷 택배 사건 이후 민수는 은정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찰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은정의 식사 태도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 시간이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대화의 시간이었는데 요즘 은정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회사 업무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해외 거래처와 일하다 보니 시차 때문에 늦은 시간에도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은정이 휴대폰을 보며 짓는 표정이 업무를 처리할 때와는 달랐습니다. 가끔 미소를 짓기도 하고 뭔가 설레는 듯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죠. 민수가 무슨 연락이냐고 물어보면 은정은 급하게 화면을 끄면서 별거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출근 준비하는 모습도 달라졌어요. 평소 은정은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세수하고 기본적인 화장만 하고 나갔는데 요즘에는 평소보다 30분은 더 일찍 일어나서 화장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섀도우 색깔도 예전보다 진하게 바르고 립스틱도 더 선명한 색으로 바꿨어요. 옷차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편안하고 실용적인 옷을 주로 입었는데 최근에는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옷이나 치마를 자주 입었죠. 민수가 오늘 특별한 일이 있냐고 물어보면 은정은 그냥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눈에는 마치 누군가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특히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민수는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 쓰는 향수도 새로 바뀐 것 같았어요. 평소 쓰던 라이트한 플로럴 계열이 아닌 좀 더 진하고 섹시한 느낌의 향수였죠. 무엇보다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은정의 귀가 시간이 불규칙해진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정시에 퇴근해서 6시 반이면 집에 도착했는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늦게 들어왔어요. 은정은 회사 회식이나 팀 미팅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민수가 기억하기로는 은정의 회사가 그렇게 회식이 잦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은정은 원래 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꼭 참석해야 할 때가 아니면 일찍 빠지는 편이었거든요. 늦게 들어온 날이면 은정의 모습이 뭔가 달랐습니다. 화장이 지워져 있거나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지고 빨리 씻으러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민수가 오늘 회식은 어땠냐고 물어봐도 그냥 그랬다거나 피곤하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예전에는 회사 사람들과 있었던 재미있는 일이나 맛있었던 음식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용기를 내어 은정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냐고 말이에요. 혹시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은정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별일 아니라면서 요즘 업무가 좀 바빠서 피곤할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민수더러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은정의 대답이 진실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은정의 눈빛이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은정이 민수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 한다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대화를 할 때 은정은 민수의 손을 잡거나 어깨에 기대면서 애교를 부렸을 텐데 요즘에는 그런 스킨십도 피하려 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변화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민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은정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서 애써 그런 생각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은정을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민수가 이런 불안한 생각들과 씨름하고 있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대학 동창인 재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재호는 민수와 같은 과에서 공부했고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보통은 가벼운 안부 인사나 술 한잔하자는 연락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날 재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재호가 입을 연 첫 마디부터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통화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니 민수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민수는 급하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서 재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제 강남역 근처에서 민수 아내를 봤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우연히 마주쳤다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다음 말은 민수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은정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단순히 동행한 정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처음에는 민수 아내가 맞나 싶어서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분명히 은정이 맞더라고 했어요. 결혼식 때도 봤고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서 틀림없이 기억한다는 것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재호가 목격한 장면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후 5시 반쯤 강남역 사거리 근처에서 은정과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어깨를 맞대고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일반적인 동료나 친구 사이가 아니라 연인 같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두 사람이 모텔 앞에서 잠깐 서성이다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것이었어요. 민수는 처음에 재호가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이면 은정이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재호에게 시간을 다시 확인해 보라고 했지만 재호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퇴근길이어서 시계를 확인했는데 분명히 오후 5시 반에서 6시 사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텔 이름도 기억한다면서 강남역 뒤편에 있는 호텔 모나리자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재호는 계속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은정이 입고 있던 옷도 정확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검정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있던 남자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키가 180cm 정도 되는 건장한 체격이었다고 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는데 넥타이는 풀어져 있는 상태였고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재호가 목격한 두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모텔 앞에서 잠깐 주변을 둘러보더니 은정이 먼저 들어가고 남자가 뒤따라 들어갔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누가 볼까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어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했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분명히 민수 아내가 맞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재호는 이런 이야기를 민수에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만약 자신이 민수 입장이라면 알고 싶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민수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아니면 은정에게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 아닌지도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받으면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재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은정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점들이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급 속옷 구매 늦은 귀가 변화된 화장과 옷차림. 그리고 잠자리 거부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재호에게 혹시 다른 사람과 헷갈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재호는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분명히 은정이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대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재호의 전화를 받은 후 민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어서 업무 실수를 연발했고 상사에게 한 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집에서는 은정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재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은정의 표정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의심스러워 보였죠. 하지만 아무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은정을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재호가 정말로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고민 끝에 민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후기가 좋은 탐정 사무소를 찾아보니
강남에 있는 한 곳이 눈에 띄었어요. 리뷰를 보니 불륜 조사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고 증거 수집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민수는 탐정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어요. 탐정은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이런 일에 20년 넘게 종사해왔다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민수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은정의 최근 행동 변화, 고급 속옷 구매 늦은 귀가 그리고 재호가 목격한 장면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탐정은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질문을 했어요. 은정의 직장 위치, 평소 출퇴근 시간, 자주 가는 장소, 친구들 정보 등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은정의 사진도 여러 장 요청했죠. 민수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은정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행복했던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을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탐정은 조사 기간을 2주일로 제한했습니다. 너무 짧으면 결정적인 증거를 놓칠 수 있고 너무 길면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은정의 출퇴근길 미행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행동 관찰, 그리고 의심스러운 장소에서의 촬영까지 포함된다고 했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이 모든 게 단순한 오해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2주일 동안 민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탐정으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처음 며칠은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은정이 평소대로 출근하고 점심은 동료들과 먹고 정시에 퇴근하는 모습만 포착되었거든요. 민수는 혹시 정말 자신의 착각이었나 싶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어요. 하지만 조사 일주일째 되던 날, 탐정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은정이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남자와 만났다는 것이었어요. 재호가 묘사했던 그 남자와 일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키 크고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죠. 두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친밀해 보였다고 했어요. 탐정은 멀리서 망원렌즈로 촬영한 사진들을 민수에게 전송해 주었습니다. 사진 속 은정은 남자에게 몸을 기댄 채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때로는 남자의 손을 잡기도 했어요. 남자도 은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머리카락을 만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일반적인 동료나 친구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스킨십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탐정이 보내온 사진에는 은정과 그 남자가 모텔 입구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재호가 목격했던 호텔 모나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모텔로 들어갔고 약 2시간 후에 나왔어요. 나올 때 은정의 옷차림이 들어갈 때와 조금 달라져 있었다고 탐정이 보고했습니다. 탐정은 그 남자의 신상 정보도 조사해서 알려주었어요. 이름은 박진우, 나이는 36살이고 대기업 마케팅팀 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박진우가 기혼자라는 것이었어요. 결혼한 지 5년 되었고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은정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탐정은 추가로 며칠 더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은정과 박진우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보통 일주일에 2~3번 만났고 장소는 주로 회사 근처 카페나 모텔이었습니다. 때로는 박진우의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도 했어요. 탐정이 망원렌즈로 촬영한 오피스텔. 창문 너머 실루엣 사진도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은정이 고급 속옷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박진우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민수가 집에서 봤던 바로 그 속옷들이었어요. 은정은 그 속옷을 민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박진우를 위해 산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민수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2주일간의 조사 결과 탐정은 총 100여 장의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카페에서의 밀착 대화, 길거리에서의 포옹과 키스 모텔 출입 장면, 오피스텔 방문 등 불륜의 전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탐정은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자료를 받아보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희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기분이었어요. 은정이 정말로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되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탐정으로부터 모든 증거 자료를 받은 민수는 며칠 동안 어떻게 은정과 마주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화가 나서 당장 따져 묻고 싶은 마음과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이성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결국 민수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은정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탐정이 제공한 사진들과 동영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USB에 저장했죠. 그 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은정이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민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켜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정은 민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평소처럼 가벼운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민수는 조용히 자신 옆에 앉으라고 말했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사진을 은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박진우와 함께 있는 은정의 모습이었어요. 은정은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선배와 업무 미팅을 한 것뿐이라고 해명하려 했죠. 하지만 민수는 말없이 다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은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발뺌을 하려고 했어요. 사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각도로 찍힌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계속해서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자 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모텔 앞에서 키스하는 장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박진우의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은정이 고급 속옷 쇼핑백을 들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봤을 때 은정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민수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계속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도 기다렸습니다. 은정이 먼저 입을 열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정적이 10분 정도 계속되었을 때 은정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어요. 은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담담해 보였습니다. 민수가 예상했던 것처럼 울면서 용서를 빌거나 실수였다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은정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인정한다고 했어요. 박진우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였죠. 하지만 은정의 다음 말은 민수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선배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박진우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진우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민수는 은정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륜을 저질러 놓고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다니요. 민수가 화를 내며 그럼 나는 뭐냐고 소리쳤을 때 은정은 더욱 충격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민수도 좋은 사람이고 고마운 존재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남편으로서의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은정은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박진우를 만나면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과 행복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박진우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어서 아내와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민수는 은정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결혼 서약은 뭐가 되는 거냐고 소리쳤지만 은정은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어요. 사람의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서 자신도 이런 상황을 원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감정도 바뀌었으니 현실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했어요. 은정은 심지어 이혼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더 주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둔 것처럼 침착한 모습이었죠. 민수는 은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다정했던 아내가 이렇게 차갑고 뻔뻔해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은정이 자신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식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은정과의 대화를 마친 후 민수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은정 스스로가 이혼을 제안했고 자신의 불륜을 당당하게 인정했으니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는 일만 남았어요. 민수는 다음 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평판이 좋은 법무법인을 검색해보니 서초동에 있는 한 곳이 불륜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다룬다고 나와 있었어요. 월요일 오전 민수는 연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이런 사건을 수백 건도 넘게 처리해본 베테랑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민수는 탐정이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변호사에게 보여주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진들과 동영상을 본 변호사는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 평가했어요. 변호사는 민수에게 2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은정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이었고, 두 번째는 박진우를 상대로 한 상간 소송이었어요. 상간 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관계를 파탄내는데 기여했을 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진우가 기혼자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죠. 변호사는 먼저 박진우의 더 자세한 신상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탐정이 조사한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직장 주소, 정확한 집 주소, 차량 번호 등을 확보해야 소장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민수는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박진우의 상세한 신상 정보를 받을 수 있었어요. 박진우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서 아내 김미영과 아들 박지훈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회사는 종로에 있는 중견 유통업체였고 부장 직책으로 연봉이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어요. 차는 수입차 세단을 몰고 다녔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 평범한 가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은정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은정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상간 소송에서는 박진우가 민수와 은정의 혼인 관계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불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위자료는 이혼 소송에서 5천만 원, 상간 소송에서 3천만 원을 청구하기로 했어요. 소송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민수는 은정과 같은 집에서 지내야 하는 어색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았고 식사도 따로 했어요. 은정은 여전히 박진우와 만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늦게 들어오면서 민수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곤 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정의 회사에 불륜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었어요. 민수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탐정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은정의 동료 중 한 명이 우연히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박진우와 만나는 모습을 본 동료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소문으로 퍼진 것이죠. 불륜 소문이 퍼지면서 은정의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상사들도 은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특히 은정이 속한 해외 영업팀은 대외적인 이미지가 중요한 부서였는데 불륜 소문으로 인해 팀 전체의 분위기가 나빠졌습니다. 몇몇 거래처에서도 은정이 담당하는 업무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해 오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박진우 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상간 소송을 준비하면서 박진우의 회사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박진우의 직장 동료들도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박진우의 아내 김미영에게도 소송 관련 서류가 전달되면서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김미영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크게 충격받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해들은 바로는 김미영도 박진우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은정을 상대로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기혼 남성과의 불륜으로 자신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이유였죠. 이렇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민수와 은정의 이혼. 소송 민수가 박진우를 상대로 한 상간 소송 박진우와 김미영의 이혼 소송. 김미영이 은정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총 4개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게 된 것이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대기업 임직원들의 불륜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진우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결국 대기업 계열사에서 자진 퇴사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김미영은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고 박진우는 혼자 남게 되었죠. 모든 것을 잃게 된 박진우는 은정에게 연락을 끊자고 제안했지만 은정은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사건이 공개되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은정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상사들은 은정에게 직접적으로 사표를 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각종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출장이나 중요한 미팅에서도 은정을 제외시켰고 심지어 팀 회식에도 참석하지 말라는 눈치를 주었어요. 결국 은정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과정에서도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어요. 한때 능력을 인정받던 직장인이었던 은정이 불륜 스캔들로 인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회사 측에서 각종 핑계를 대면서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박진우의 상황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자진 퇴사한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불륜 스캔들이 업계에 알려져서 취업이 쉽지 않았어요. 그나마 구한 직장도 이전 회사보다 규모가 작고 연봉도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아내 김미영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불륜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큰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김미영은 박진우를 상대로 위자료 7천만 원을 청구했고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의 70%를 요구했어요. 또한 아들의 양육권과 양육비도 모두 박진우가 부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진우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법정에서 불리한 입장이었고 빨리 정리하고 싶어 했거든요. 결국 김미영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은정도 김미영으로부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김미영은 은정을 상대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어요. 기혼 남성과 불륜을 저질러서 자신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은정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섰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승산이 없었어요. 결국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민수와 은정의 이혼 소송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은정의 불륜이 명백하게 입증되었고 은정 스스로도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민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재산 분할에서는 민수가 70%를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은정이 민수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민수가 박진우를 상대로 한 상간 소송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법원은 박진우가 민수와 은정의 혼인관계를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불륜관계를 지속했다고 판단했어요. 박진우는 민수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진우는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이 일로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송이 마무리된 후 민수는 대치동 아파트를 정리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파트는 매매해서 정리했는데 시세가 많이 오른 상태여서 상당한 차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혼 과정에서 받은 위자료와 더해서 민수는 경제적으로는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생활하면서 지출이 줄어들어서 재정 상태가 나아지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민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물론 이혼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했지만 민수를 탓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민수가 상처받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민수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어요. 새로운 취미 생활도 시작했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면서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반면 은정과 박진우는 서로에 대한 원망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일시적 감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박진우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고 은정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과거를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해서 한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민수와 은정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사랑과 신뢰로 시작된 관계가 배신과 거짓말로 인해 산산조각 났어요. 선남선녀라고 불렸던 두 사람의 행복했던 신혼 시절은 이제 그저 추억 속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